안녕하세요. 지혜의 민족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 근교의 한 작은 도시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아가던 그들의 일상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한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 놓은 한순간의 선택과 그 선택이 만들어낸 충격과 고통, 그리고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8살 이수진은 오랫동안 유치원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아이들의 동그란 눈을 보며 웃고 울고 함께 꿈을 꾸던 사람. 결혼 후에도 줄곧 아이들과 함께 했지만 정작 자신의 품엔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태우는 소방관이었습니다. 묵묵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고 위험한 현장에서도 항상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었죠. 그들은 결혼한 지 8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많은 병원을 다니며 임신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포기하라 말했고 누군가는 입양을 권유했지만 수지는 아이가 자라는 그 모든 순간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태우도 말은 없었지만 늦은 밤 수진이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 흘리는 걸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었기에 더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흔을 앞두고 두 사람은 마지막 선택이라 생각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명 불임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엔 밝은 조명이 있었고 의사는 전문적이고 냉철해 보였습니다. 요즘 기술은 놀랍게 발전했어요. 나이에 비해 상태도 괜찮으십니다. 인공수정, 시험관 둘 다 가능하지만 우선 인공수정으로 시도해보죠. 설레면서도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한 치료. 호르몬 주사, 배란 유도제, 정해진 시간에 병원에 오가며 수지는 매 순간 기대와 불안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은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확인됐어요. 수지는 전화기를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을 뿐. 태우는 그날 밤 수진이 차려준 미역국을 먹으며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적이야. 수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몸을 조심하며 조금이라도 태아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기 위해 태교 음악을 틀고 작은 목소리로 동화를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수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피부가 까매요? 간호사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지만 곧장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는 검은 머리와 진한 이목구비, 그리고 햇볕에 오래 탄 듯한 짙은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생아는 원래 좀 까맣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는 그저 그렇게 말했지만 수진과 태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외모가 두 사람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출산 직후부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수지는 모유 수유 중에도 간호사의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수지는 결국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후 태우와 함께 조심스럽게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와 부부, 그 누구와도 유전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것. 수지는 그날 밤 아기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 우리 아이가 아니래. 태우는 그런 수진을 품에 안고 가슴속에 차오른 복잡한 감정을 한참 동안 토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그들의 삶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을 거라는 걸. 이수진은 며칠을 거의 잠도 자지 못한 채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바라보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분명히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었던 아이인데 어떻게 우리와 아무런 혈연도 없다는 거야. 밤마다 수유하며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져보던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고 이미 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며 태우는 더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병원에 정식으로 항의를 넣었지만 병원 측은 초반에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 부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 진료 노트, 사진, 서류, 진료 영수증 하나하나 정리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지는 처음으로 깊이 절망했습니다. 병원과 싸운다는 것, 그것도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걸 공식화한다는 것, 그 모든 고통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찼습니다. 태호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런 일은 거의 드문 사례였고 수지는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그 무렵 수진의 친정 식구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몸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야? 정자가 바뀌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그 말에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누구보다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걱정했고 자신이 모든 화살을 감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겪은 부당함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도 똑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 확신했고 병원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그리하여 부부는 결국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병원에 정식으로 소송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즈음 병원 측에서도 슬슬 대응을 시작했지만 그들이 내놓은 해명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 날 동일한 시술을 받은 다른 환자의 정자와 혼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말은 즉 병원 측의 과실로 전혀 다른 사람의 정자가 수진의 몸에 들어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해당 정자의 주인이 흑인 남성이라는 것. 수진은 이 말을 듣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안함, 남몰래 삼킨 눈물들, 그리고 아이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하나로 얽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호도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의료 과실의 끝. 그 사건은 조용히 수진 부부의 삶을 뒤엎고 있었고 그들의 선택은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접했고 기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면 아이에게 어떤 낙인이 찍힐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호는 이 문제가 단지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그동안 키워온 이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이제 진심으로 고민해야 할 때야. 그렇게 그들은 또 한 번의 선택 앞에 섰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와의 혈연이 없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뒤 수진 부부는 그 아이의 존재 자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도 처음부터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법의 언어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가의 정자로 태어났다고 해도 내가 10달 품었고 세상에 첫 공기를 들이신 순간부터 내가 안아준 아이인데 수지는 아이가 밤중에 깼을 때 팔에 안고 토닥이던 습관을 멈추지 못했고 눈을 마주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의 웃음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태호 역시 아이를 안고 분유를 먹이다가 무심코 아이의 콧등을 쓰다듬으며 이 녀석 잘 먹네라고 말하는 자신을 몇 번이나 발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자체 조사 끝에 실수로 바뀐 정자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이었고 인공수정을 위해 정자를 보관해 두었다가 여러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본인의 유전자가 들어간 아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듣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아이가 나의 유전자를 가진 건 분명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낳겠다고 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맡기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수지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아기를 낯설게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자신이 법적으로는 그냥 대리 출산한 타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는 조용히 맥주 한 캔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흔들리면 안 돼. 지금 우리만 생각할 때가 아니야. 아이를 생각해야 해. 그 아이가 어디서, 누구 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수지는 그런 태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병원 측에서도 중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두 가족, 그러니까 수진 부부와 정자 제공자 쪽이 한자리에 앉아 조정에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미국 유학생은 직접 얼굴을 보이진 않았고 대신 그의 부모가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처음부터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럽지만 피를 나눈 아이인 만큼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우리가 낳기를 원한 아이가 아닌 만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래대로 돌려받기를 요청합니다. 그 말은 곧 수진이 품고 낳은 아이를 그들에게 인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태우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양손을 꽉 쥐었습니다. 조정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법정은 냉정했고 논리와 증거, 판례가 전부였습니다. 10달 품고 낳은 것보다 유전자의 연결이 더 중요하다는 판결이 수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 아이는 법적으로 수진 부부의 아이가 아니며 원래 정자 제공자의 가족에게 양육 권한이 우선한다는 결정. 한순간 그들은 아이를 안을 수 있는 법적 권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수진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마치 아이의 손을 빼앗긴 사람처럼 두 손을 허공에 뻗다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 애는 내가 밤마다 이름을 불러준 아이야. 내 뱃속에서 심장이 뛴 걸 느낀 아이야.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결과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들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이가 떠나던 날은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웠습니다. 창밖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수지는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피해 커튼을 꼭 닫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아이의 옷가지와 젖병, 작은 손수건과 태명이 적힌 앨범이 그대로 소파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떠나보낸 지 이틀째 되는 날, 갑자기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날 밀치고 발길질하던 그 작은 발이 있었는데,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갈수록 쇠약해졌고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해 수지는 자꾸 안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태호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지만 자신 역시 깊은 무기력에 빠져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냥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었고 그들은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에는 병원이 과실을 인정했으며 정자 샘플 관리 시스템의 인적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공식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수진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사람의 실수였다고? 그게 다야? 그날 이후 수진은 더 이상 언론과의 접촉을 하지 않았고 세상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언론은 처음에는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동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사건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외의 반응이 넘쳐났습니다. 어차피 친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혈연이 중요하지. 10달 품었다고 다 엄마냐? 유전자 없는 아이 키우다 손해보면 누가 책임져줘? 그 댓글들을 본 수지는 한동안 휴대폰을 아예 꺼두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것도 진실이 밝혀진 것도 모두 자신에게는 상처였는데 사람들은 그저 흥미거리로 이 일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아이는 정자 제공자 측 가족에게 인계되어 외국으로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머물고 있는 한 보호기관으로부터 서류 정리를 위해 아이의 추가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수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자신이 만들었던 그 모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진이 임신 중 직접 바느질로 만든 천조각 모빌이었고 밤마다 아이 머리맡에 걸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모빌을 아이는 여전히 손에 쥐고 햇빛이 드는 창가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내 손길을, 내 목소리를, 내 품을. 수지는 그렇게 말하며 그날 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출생 당시의 사진들과 작은 발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얀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너는 나에게 세상의 모든 사랑을 가르쳐준 아이야. 비록 널 더 이상 품에 안을 수는 없지만 엄마는 늘 너를 기억할게. 그 어떤 순간도 거짓이 아니었단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보호기관에 보내달라 요청했고 몇 주 뒤 짧은 소포 하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안엔 아이가 그린 듯한 낙서가 담긴 작은 종이와 아이 손을 본떠 만든 점토, 손바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품었던 존재가 이제는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신과 아무런 연결이 없다는 사실이 지독히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가 부모 아니었던 건 아니잖아.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그 아이의 엄마 아빠였던 거야. 그 말에 수지는 오랜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로소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서야 조금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수진과 태호의 집엔 여전히 아기 때 쓰던 작은 침대와 곰 인형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날부터인가 함께 아침을 먹고 같은 길로 산책을 나서며 말없이 서로를 보듬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구멍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지만 이따금 찾아오는 짧은 미소와 서로의 손을 맞잡는 따뜻함이 조금씩 그들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즈음 병원과의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고 수진 부부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삶의 붕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물으며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고통에 대한 값이라니, 그 아이를 잃은 대가가 돈이라니. 수지는 법원에서 받은 결과문을 책상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얘 눈이다. 네가 좋아하던 하얀 눈이야.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수지는 아이 이름 대신 태명이 적힌 작은 앨범을 꺼내 조심스레 넘겼습니다. 거기엔 초음파 사진부터 배 위에 귀를 대고 웃고 있는 태호의 모습, 아기 옷을 정리하던 수진의 모습까지 모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만큼은 분명히 두 사람의 진심이었기에 태호는 그의 겨울이 끝나기 전 조심스럽게 입양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누군가를 품는다면 그건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잊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일일지도 몰라. 수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작은 보육원에 다녀온 그녀는 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이 없었고 처음엔 수진을 낯설게 쳐다보았지만 며칠 후 자신만의 방 한쪽 벽에 곰 인형을 올려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내 동생 있었대요? 수지는 깜짝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느낀 온기, 그것이 언젠가 잃어버린 아이에게도 닿을 수 있을지 수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군가의 엄마였던 시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조금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편지가 해외에서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보낸 그 편지를 정자 제공자 가족이 받은 뒤 그 아이가 있는 집에서 답장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거기엔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성스럽게 적힌 한국어 편지와 아이가 웃으며 찍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내가 웃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을 기억해요. 내 손에 있던 그 모빌이 따뜻했던 것처럼
그 기억은 잊지 않을게요. 수지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다 흐려진 눈으로 사진 한쪽에 희미하게 비친 모빌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웃어야지. 너는 그 미소로 살아가야 해. 그날 밤 수진과 태호는 처음으로 두 사람이 다시 부모가 된 날을 기념해 소박한 촛불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촛불 앞에서 아무 말도 없이 웃으며 앉아있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한 번 잃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 미소는 눈물보다 더 깊고 고요했지만 무엇보다 단단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진과 태호는 다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든, 어떤 인연으로든 사랑을 계속 전해주는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봄이 오고 수진과 태호는 매일 아침 함께 아이의 손을 잡고 동네 놀이터까지 산책을 다녔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그 손을 잡는 감각은 너무나 선명했고 그날 그날의 햇살과 바람이 마치 오래전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가슴을 데워주었습니다. 새로 함께 살게 된 아이의 이름은 혜운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눈치만 보던 아이는 몇 달 사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수진이 반찬을 놓으면 혜운이는 작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했고 태호가 늦게 퇴근하면 문 앞에서 슬리퍼를 들고 기다리는 날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아이방 책장 아래서 조용히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이 있었고 한가운데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수진과 태호의 얼굴이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위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글씨,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그 글을 본 순간 수진은 가슴이 먹먹해져 책장을 붙잡고 한참을 눈물 흘렸습니다. 혜운이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 밤 이불을 덮어주며 아이의 머리맡에 작은 모빌을 걸어주었습니다. 그 모빌은 예전에 잃어버린 아이에게 만들어준 것이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전달되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으로 떠난 그 아이의 소식도 가끔 편지와 사진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 생일 케이크에 불을 끄는 모습, 가족들과 함께 해변에서 뛰노는 아이의 사진들. 그 모든 사진은 수진과 태호에게 안도와 아픔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그 아이가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지만 가슴 어딘가엔 여전히 무게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아이가 자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언젠가 듣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조금이라도 기억해줬으면. 태호는 아이와 관련된 편지가 도착할 때마다 소리 없이 우편함을 열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봉투를 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수지는 그의 눈빛이 늘 며칠 동안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 더 자주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살면서 어떤 사랑은 계속해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지금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혜운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간 날, 수지는 아침부터 도시락을 싸며 이름을 여러 번 불러주었습니다. 혜운아, 오늘 네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란 걸 누군가는 분명히 알아볼 거야. 그 말에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고 태호는 창밖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모가 됐구나. 어느새 그들의 삶은 조용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안엔 이전과는 다른 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신중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지는 한 권의 작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혜원이를 위한 그림일기였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아이와 시작한 사랑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웃게 되었고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두 사람의 지난 모든 고통과 남은 삶을 이끌어갈 믿음의 선언처럼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수진과 태호의 머리엔 서서히 흰빛이 내려앉았고 혜온이는 중학생이 되어 훌쩍 자란 키로 두 사람의 어깨에 팔을 올리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나보다 작아지겠네. 그 말에 수진은 웃었고 태호는 일부러 굽은 자세로 그래, 벌써 작아졌잖아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혜온이의 웃음소리는 예전 그 아이의 미소와 겹쳐지기도 했고 또 완전히 다른 따뜻함으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은 그날의 일을 여전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움직이던 작은 생명, 그 생명을 낳고 잠깐의 시간이지만 안아봤던 날들, 그리고 결국 품에서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까지 그 모든 기억은 아물지 않는 상처였지만 그 상처 위에 또 다른 사랑이 덧칠되면서 삶은 다시 색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수지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태호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했고 그들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육원 한쪽 방에서 혼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6살 아이 하나가 모비를 그리고 있는 걸 본 수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왜 그렸어? 그게요, 이거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수지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만들었던 모빌 이야기를 들려주며 살며시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모빌은 말이야, 누군가 널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야. 언제든 네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지. 그 말에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그림 한쪽에 작은 하트를 하나 더 그려 넣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수지는 서랍에서 오래전 편지를 꺼내 조용히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제는 빛이 바랜 사진이 있었고 작은 아이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써 있었던 봉투 한 장이 그녀의 손끝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혹시 지금쯤 이야기 하나쯤은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 엄마의 품 같은 따뜻한 감정 하나쯤 남아있을까? 수지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없었지만 그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이 어떤 경로로 태어났든 사랑받았던 순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태호는 오래전 아기 침대를 정리한 뒤 그 나무 조각들로 새로운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혜온이의 책과 아이들과 함께 만든 수제 노트들이 그 책장에 하나씩 채워지고 있었고 그곳엔 두 사람의 삶과 사랑이 고요하게 정착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꼭 피를 나눠야만 가능한 게 아니며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함께 보낸 시간과 기꺼이 지켜주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살면서 누군가를 잃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끝이 아니라 다른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수진과 태호의 삶은 보여줍니다. 어떤 만남은 짧고도 깊으며 어떤 사랑은 떠난 뒤에도 남아 다른 사랑으로 피어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그런 따뜻한 인연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민족이었습니다.